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수능 윤리 1등급으로 가는 필수 코스 수능 특강 윤리의 33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본주의를 학습하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매해 수능 학력평가 모평 문제를 보면서 이 자본주의 문제는 올해도 꼭 한 문제 나오겠다, 그런 확신이 드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선생님과 공유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갖고 계시죠? 자, 이 자본주의 문제 다루는 데 있어서요, 워낙 내용이 중요하고 나올 확률이 좀 높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 자본주의는 이론 정리하는 1시간과 그것을 문제에 적용시켜보는 2번째 시간, 2가지 시간으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이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올 테니까 어떤 1시간도 버리지 마시고 잘 들어봐 줬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자본주의 얘기하기 전에 오늘도 역시 복습할 만한 내용 체크해 드리면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 자본주의는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중에 어느 맥락에서 잡고 시작해야 될까요? 개인주의에서 잡고 시작해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유주의의 경제적인 표현 형태다라고 하는 거 딱 잡아 놓으시고 오늘 얘기 출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 술술 잘 풀리셨을 거라고 믿고 선생님과 함께 그림 보시면서 생각의 전환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선생님이 이제 대표적으로 세 사람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아담 스미스, 케인즈, 그리고 하이에크 뽑아왔는데요. 지금 이 세 사람 보니까 각각 연도가 다르죠. 지금 이 세 가지는요,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학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케인즈, 하이에크가 각각 어떻게 다른 입장을 얘기하면서 자본주의가 전개되어 왔는지 그들이 말하는 자본주의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 오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들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상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처음으로 보여준 저 세 그림 속에 그 공통점과 차이점의 구도를 어떻게 찾으면 될까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고 1시간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인 이론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본주의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 자본주의의 제도 역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는 당연하게 자연스러운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이 자본주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선생님이 초반에 자본주의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거해서 풀어드렸던 것처럼 한번 정리해 봐 드리면요.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맥락 자체는 개인주의라는 맥락 하나와 자유주의라는 맥락 하나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자본주의는 앞에서 배웠던 자유주의 기억나시죠? 자유주의의 경제적 표현 형태. 그럼 여러분들 자유주의의 정치적 표현 형태는 뭐였죠?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큰 맥락으로 잡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부터 자본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어떤 얘기가 들어갈까? 자본주의는요, 첫 번째,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라는 첫 번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자본주의 문제 풀 때 의외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가 나오면 자본주의예요. 그 다음, 이러한 생산과
소비, 분배라고 하는 경제 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가 또 하나 관건이에요.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본주의의 그 경제 체제를 살펴볼 때 시장과 개인이 그 경제적인 주체를 차지하고 있고 그 흐름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면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개인 혹은 시장,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자본주의다라고 하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장 경제, 그 기업의 경제활동 보장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자본주의의 의미를 정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죠? 기본으로 깔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느냐를 얘기해야 돼요. 그럼 사실 지금 선생님의 발언 속에 중요한 내용 하나가 들어가요. 자본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얘기하겠습니다. 이 속에는 자본주의가 전개 과정 속에서 변화를 겪어왔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한 가지의 모습으로 유지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속에는 자본주의는 그 나름대로의 체제적인 모순이나 문제점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견될 때마다 스스로 그 문제점을 극복해 보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변화를 모색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우선 알아두시면서 변화 과정의 전체를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기본적인 내용은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상업 자본주의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필기하면서 좀 옆으로 좀 길게 나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봐주세요. 상업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를 개척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서 자신들의 나라의 그 이익, 부를 달성하기 위해서 발생시켰던 초기 자본주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업 자본주의에 의해서 점점 부를 획득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두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자본주의의 가장 본격적인 큰 주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업 자본주의입니다. 이 산업 자본주의는요, 우리가 고전적 자본주의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산업 자본주의는 시대적으로 무엇을 겪어야 나오는 걸까요? 바로 산업화를 겪어야 나오는 거예요. 산업화가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준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대량 생산이죠. 이 대량 생산에 의해서 사회적인 부가 엄청나게 증대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 자본주의에서 갖고 있는 그 특징이라고 할까? 그 산업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어떤 정책적인 면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 밑에다 그걸 쓰겠습니다. 이 산업 자본주의, 고전적인 자본주의에서 갖고 있는 그 특징에서 우리가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그러면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한 것은 시장의 자유로운 흐름 속에서 그 개개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 욕망을 갖고 있고 그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부를 창출해내게 되고 그러한 개개인들의 부의 창출은 전체의 사회의 부의 창출과 연결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빵집에서 빵을 파는 사람 아니면 야채를 파는 사람 신발을 파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맛있는 빵을 먹이고 싶어서, 신선한 야채를 먹이고 싶어서, 멋진 신발을 신겨주고 싶어서 라는 남들을 위한 이타심이나 봉사심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어떤 누구든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익을 충족시키려는 활동을 하게끔 시장에다가 자유를 주고 내버려둬 봐라. 그러면 그들이 자기 이익을 충족시키려는 과정 속에서 부를 창출하게 되고 그 부는 사회적인 부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 시장의 자유로운 흐름에 맡기라 라는 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의견이 되겠죠. 그 흐름에 의해서 산업 자본주의는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이요. 이제 옆에다가 또 쓰겠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보면은요, 산업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의 자유를 좀 더 많이 보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정부의 역할은 혹은 정부의 개입은 어떻게 될까요?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앞단에서 얘기한 자유의 종류가 있었죠.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가 있었는데요. 이 산업 자본주의에 의한 그 개념에 의하자면 이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정부가 내가 자유로운 경제생활 하는데 개입하지 말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달라. 간섭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아달라. 그러니 이들은 소극적인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소극적인 자유를 보장해주는 정부는 그 크기가 역할이 작아지죠. 그래서 작은 정부의 역할을 갖고 갑니다.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산업 자본주의라는 그 개념이나 등장 배경, 그리고 대표적인 학자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생각해 보시고 어떠한 자유를 추구하는지, 그래서 정부의 형태는 무엇으로 나타나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럼요.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민들의 소극적인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줌으로써 시장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서 국익을 창출해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게 되죠. 시장의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 주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대량 실업이나 경제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하죠? 시장 실패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 실패의 그 문제를 경험한 자들이 이렇게 시장의 자유만 최대한 보장해서는 문제가 나아지지 않겠구나라고 해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것이 선생님이 세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자본주의 모습입니다. 자, 그 자본주의가 뭘까요? 그 자본주의는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이 수정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것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장 실패를 겪은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케인즈 같은 학자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그 시장의 경제 활동을 조정해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되게 되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시장과 정부의 모습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장의 자유는 그 이전의 제도적인 면에서보다는 조금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겠죠. 반면에 정부의 시장 개입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모습들 있죠.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벌인다라던가 복지 정책을 쓴다든가 같은 예가
지문에 나오면 이건 수정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관한 예들을 꼭 알아두시고 문제에서 적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하는 자유는 어떤 모습일까요? 당연히 야, 내가 아무리 타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유가 달성되는 게 아니더라. 빈곤과 질병 같은 것은 내 자유를 오히려 침해하는데 나의 힘만으로는 그것이 보장이 되지 않던데, 그러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적, 정책적인 측면에서 나의 자유를 보장해달라, 도와달라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극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입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보니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개개인들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정부는 그 규모가 역할이 커지게 되죠. 큰 정부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정 자본주의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 아예 써놓고 갈게요. 각종 복지제도, 공공사업, 이런 것들을 벌이는 큰 정부가 발생되게 되고, 내가 많은 일을 하려다 보니까 정부의 여러 조직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줄 알았어요. 아, 시장에만 자유를 주면 안 됐어. 역시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의 조직이 커지고 그 역할이 비대해지면서 파생되는 문제, 즉 정부가 무능한 거예요. 정부의 조직과 역할은 커졌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적인 면에서 또 비효율적인 면을 창출해냅니다. 그리고 그 정부가 부조리, 비리도 역시 저질리게 돼요. 이런 문제 보면서 아, 역시 또 정부가 커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네. 그래서 이 파생된 정부 실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대안이 다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죠. 그럼 이제 신자유주의로 갑니다. 네 번째,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에서는요, 우리 교과나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아담 스미스나 케인즈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됐었어요. 그런데 신자유주의에서 하이에크 혹은 프리드먼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론은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참고 삼아서 이 사람들 이름 한번 얘기해 드렸습니다. 하이에크, 프리드먼 이런 대표적인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역시 앞에서 얘기했던 정부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정부의 무능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정부를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보면요. 시장의 자유를 오히려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틀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정부의 개입은 다시 줄이는 거죠. 정부가 비대해서 파생된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다시 빠지라는 거예요. 정부 개입을 줄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뭐겠어요? 정부는 나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간섭 개입하지 말아라. 다시 소극적 자유로 갑니다. 이 소극적인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 그 정부는 역할과 크기가 다시 작아지겠죠.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에서는요,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뭐 대표적으로는 어떤 고용의 자유, 은근히 고용의 자유 보장해주는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예가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데 있어서 뭐 국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거나 뭐 막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자유, 뭐 기업의 자유에 맡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대한 기업은 많은 자유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고용되는 개인은 내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유주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그 힘을 작게 갖고 있는 개개인들, 약소국들, 뭐 그
작은 뭐 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굉장히 많은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빈부 차이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의 문제점은 다시 시장 실패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의 시장 실패는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약소국과 강대국. 그래서 뭐 어떤 나라에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은 어린이가 축구공을 꿰매는 일을 하루 종일 하고 굉장히 적은 돈을 받죠. 그 축구공은 강대국에 팔려 나가죠. 강대국에서는 월드컵 치르면서 거대한 부를 창출하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약소국에서 굉장히 그 커피 원두 적은 돈으로 그 아이들이 다 따내.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게 5,000원에 팔려 나가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둘 간의 차이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그 뉴스 보면 어때요? 동네에 있는 슈퍼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대형 마트 때문에 살아나갈 수가 없다, 막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대기업들. 이들 간의 격차. 그리고 빈부의 격차, 개개인들 간의 격차가 여기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게 돼서요. 지금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을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상업자본주의는 우리가 초반에 처음으로 얘기한 거고요. 이 산업자본주의 문제, 수정자본주의 문제, 신자유주의 얘기가 이렇게 서로 우리가 해겔의 정반합 배웠었던 거 있죠. 어떠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시작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대안이 나오게 되고 그 대안에서도 또 다른 그것을 또 한 개 극복해 보려는 또 다른 대안이 나오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 단계가 반복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 적용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시각을 또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산업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 선생님 설명 듣고 그리고 필기하면서 몸으로까지 수고하면서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 똑같다라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자본주의 정책을 쓰고 싶은 거예요. 반면에 수정자본주의 케인즈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들에 비해서 정부가 크고 적극적인 자유, 정부 개입을 얘기하는 자본주의 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이리에게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은 양한테는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정부가 나서서 나머지 그 시장에서 피해받는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예를 들어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갑을병이 나와요. 갑에는 아담 스미스, 을에는 케인즈, 병에는 뭐 하이에크나 프리드먼을 써서 지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시발점에서 어떤 얘기를 갖고 있냐면요. 갑과 병은 같은 입장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방법적인 면에서. 그래서 지문 읽어보면 이들은 비슷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게 되고요. 을만 다른 방법, 노선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점에서의 차이점을 물어보게 되고요. 이들 간의 공통점을 물어볼 수도 있는 구도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반면에 또 하나 꼭 유념을 해두셔야 되는 것은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자본주의 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업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에서 보이는 것을 굉장히 전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의 자유를 많이 주는 모습이고 수정자본주의는 혼합경제의 모습이죠. 복지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혼합경제의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 속에서 뭔가 좀 다른 것을 보일 수 있지만 아무리 경제의 시장, 정부가 개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자본주의적인 방법에 있는 거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학자 혹은 자본주의의 서로 다른 모습들 간에 어떠한 흐름과 특성을 갖고 있는지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게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얘기들 해볼게요. 지금 이 자본주의를 보니까 끊임없는 자기 변화,
체제 보완. 이게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자본주의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상 공산주의라는 체제와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서로 경쟁이 붙었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굉장히 어려움과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긴 했었죠. 하지만 그 경쟁의 결과 역사는 자본주의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 자본주의가 혼자 살아남았는데 이 자본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변화하고 보완을 했다는 건데 그 이면에는 체제적인 모순이 있긴 하다는 거예요. 어떤 모순이 있었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빈부격차라는 큰 문제점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 왔는데요. 자, 그 체제적인 모순과 또 하나 자본주의의 부작용.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많은 학생들이 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벌어서 화려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할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겠지만 자본주의가 원래 추구하려고 했던 정신과는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이 얘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천민자본주의라는 말 하죠. 서구권에서 자본주의가 원래 싹틀 수 있었던 거는요. 그들의 청교도 윤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청교도 윤리라고 하는 것은 직업 소명설. 나에게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신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팔라고 신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직업은 신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직업에는 귀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신의 뜻이기 때문에 잘 받들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려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뭐 국가에서 봉급을 줄 수도 있고요. 빵을 맛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사주니까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에게 부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을 잘 수행한 결과 네가 부가 생긴 것은 네가 나중에 나로부터, 그 하느님, 신으로부터 구원받을 거라는 계시, 약속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야 라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원 예정설. 그래서 부와 경제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부를 획득한 사람들은요. 그 원천이 신의 뜻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고 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흥청망청 쓰는 대상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오히려 검소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의식이 바탕이 돼서 경제활동을 일으키게 됐고 그들의 자본주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검소한 문화를 지향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원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천민자본주의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천민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겠어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을 불사하고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본주의의 의미는 퇴락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이런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의 문제점을 원래 갖고 있던 정신에서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어요. 신유교 윤리. 유교 얘기가 나오죠. 투 웨이밍 교수가 정리한 이론인데요. 지금 보니까 자본주의는 서구권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본주의 형성의
의식적인 면에 뿌리를 찾아가 보면 청교도 윤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본주의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1980년대 후반부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급부상하는 다섯 국가가 있었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된 거지? 라는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공통적으로 유교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그 유교 문화는 가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주의를 추구해요.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내 집에 농안에 들어있는 금을 기꺼이 내다가 팔 수가 있고요. 새마을 운동,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청소하고 경제 부흥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하고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내가 소속된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간의 그 구성원들 간의 관계, 예의, 도덕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 유지를 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굉장히 교육을 강조하게 돼서 교육을 많이 받은 질 높은 인적 자원이 발생하게 되죠. 이것에 의해서 동양권에서는 자본주의가 또 역시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잘 발생할 수 있었던 윤리적인 요인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잃고 천민 자본주의로 타락하지 않았는가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문제점과 더불어서 또 하나 문제점을 찾아보자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를 보장해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했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통해서 그 자유를 보장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둘 사이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요소이지만 또 한편 서로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1인 1표의 수량적인 평등을 보장하죠.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죠. 그런데 이것이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빈부격차를 초래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불평등의 문제를 파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본주의가 파생하게 되는 불평등의 문제를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1인 1표의 수량적인 평등적인 그런 제도적인 면에서 서로 둘이 견제하면서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이렇게 현재 함께 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타락했는지 문제점도 역시 체크해 두시면 우리가 자본주의에 관해서는 좀 다양한 측면에서 대비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의미 정리해봤고요. 전개 과정을 봤습니다. 지금 선생님 뒤쪽으로 화면 보이는 자본주의 전개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적인 자유의 보장, 그리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적인 자유 보장이 서로 보완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정치 참여와 시민의 자유를 우리가 정치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요. 우리가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에서 자유라고 하는 주제가 공통으로 통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보셨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비인간화의 문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또 민주주의에서의 비인간화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옆에 한번 가볼게요. 민주주의에서의 비인간하다라고 한다면 1인 1표의 제도, 정책이라고 하는 민주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목적이 돼서 그러한 다수결의 원칙이나 방법에서 소외되는 개인들의 문제, 그것들을 비인간화, 민주주의의 비인간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자본주의에서도 비인간화를 얘기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앞에 선생님이 언급드린 황금만능주의, 물신만능주의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서 물질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황금만능주의여서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것처럼 이것의 결과였는데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즉 가치가 전도되는 현상을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치 전도 현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의 인간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 인간화. 우리가 자본주의의 체제적인 변화 끝에 이 문제점을 생각해 봤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서 우리 인간들이 존중받으면서 그 삶의 방법적인 면에서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것만이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자본주의의 긴 얘기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선생님과 함께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지 선생님과 함께 콕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 배워보니까 자본주의 전개 과정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다는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 요 세 사람 관련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오늘 수업 시작할 때 이들의 전개 과정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바로 그 꼬린 지점에 와 있습니다. 자, 천천히 시작할게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고전적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케인즈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수정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 꼽았습니다. 그럼 프리드먼 혹은 하이에크 이런 학자들은요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학자로 꼽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서로 다른 자본주의 정책에서 보여지는 자유의 종류와 정부의 형태를 적용시켜 볼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미스가 얘기하는 고전적 자본주의에서는 어떠한 자유를 추구하죠? 소극적인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형태는 작아집니다. 근데 이건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면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꼭 이해하시고 보세요. 그럼 수정 자본주의에서는 어때요? 적극적인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형태는 커집니다. 여기에서 다시 문제를 겪어서 신자유주의에서는 다시 소극적인 자유를 추구하고요. 그러다 보니 정부 형태는 작아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얘네들이 왜 이렇게 계속 변화를 하게 되는 거 하니 선생님 마치 정반합 얘기해드린 예와 같이요. 각각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작은 정부에 의해서 시장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줬더니 오히려 그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시장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타낸 것이 수정 자본주의였는데 여기선 다시 큰 정부가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실패. 아이고, 선생님 힘이 워낙 세서 자, 정부 실패를 겪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다시 나왔는데요. 신자유주의에서는 작은 정부로 돌아가서 작은 정부로의 회귀라고 얘기하거든요. 돌아가서 정부가 작아졌는데 오히려
시장에서 갖가지 빈부 격차라던가 이런 문제들, 시장 실패를 다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와 정부의 형태가 어떠한지 공부하시면서 또한 여기에서 겪게 되는 문제점까지 3가지의 맥락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됐죠?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 쉽게 말한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추려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구도를 찾아봅시다. 이 세 자본주의 혹은 세 학자들 간에서 보여지는 것은 보니까 고전적 자본주의와 신자유에서는 자유주의에서는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정부 개입 축소라고 하는 공통된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정 자본주의만이 이 둘에 비해서 정부의 개입을 확대시키고 시장의 자유를 축소시키려는 입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문 중에 이들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잘 찾아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보면요. 만약에 출제자가 고전적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그 지문을 갑과 을로 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둘 간의 차이점을 물어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공통점을 물어보고 싶은 의도인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요 공통점. 그리고 이렇게 냈거나 이렇게 냈다 혹은 이렇게 냈다 라고 하면 이 둘에 비해서 수정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차이점을 물어보고 싶은 의도예요. 요거요. 그래서 요 구도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자본주의 문제 맞출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요소 하나를 보태보면 이들은요, 이렇게 서로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셋은, 세 자본주의는 공통적으로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경제 정책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과 시장의 자유를 조절하는 그 정도는 달라도 보장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음 강의에 배우게 될 사회주의 정책을 선지로 집어넣게 되면 얘는 틀리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요,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문제점들에 반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집단이 조절하고 계획하는 역할을 해요. 물론 이러한 점에서 국가 개입을 주장하는 수정 자본주의가 있긴 하죠. 하지만 이 수정 자본주의는 그야말로 혼합 경제예요. 자본주의적인 요소는 밑바탕에 두고 있으면서 국가의 개입을 얘기하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기저에는 자본주의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셋은 공통적으로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5선지 중에 사회주의적인 경제제도, 국가가 집단으로 조절하고 계획하고 통제한다. 이것만을 강조하는 선지가 나오게 되면 자본주의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맥락과는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사회주의 자체를 얘기하는지 혼합 경제에서의 국가 개입을 얘기하는지 잘 구분을 하시고, 그래도 자본주의는 서로 방법과 수위 조절은 달랐어도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라고 하는 그 맥을 탁 놓치지 않고 잡고 계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이 1시간 동안요, 자본주의의 의미,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보여지는 공통점과 차이점 말씀드렸고요. 또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 볼까라는 숙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요 맥락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역시나 11월 달에 볼 수능 문제에서 자본주의 문제가 하나 나온다면 나는 꼭 맞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요. 자,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1시간 마무리 지으세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